네, 저는 부자TV 유튜브 채널에서 열심히 또 활동하고 있는 수빈쌤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2024년 또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올해 유망한 산업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달책방 구독자분들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작년에는 종종 여기 출연을 했었는데 오늘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네요. 오랜만에 온 만큼 우리 웅달책방 구독자분들께도 24년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 위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제가 공부한 내용들 아낌없이 또 이 자리에서 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웅달책방에 나왔을 때도 시장의 큰 방향성은 좀 박스권 장세가 잡히는 것 같다라는 뷰를 저만의 또 견해를 또 말씀드리고 왔었는데 올해 2024년에도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저는 박스권 장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우리가 2020년, 21년 경험을 했던 대세 상승장 또는 21, 2년 경험했던 대세 하락장보다는 어느 정도 좀 올라가다가 다시 또 꺾이고 또 꺾이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계속 큰 범주 내에 박스권에 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즉 23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저점도 들어 올리고 고점도 들어 올리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23년 박스장이 여기 구간에 있었다면 24년 박스장은 조금 더 한 계단 올라온 이 구간에서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한 해 내가 투자하기 나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올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반대로 작년 한 해 나는 좀 헤맸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 그래도 박스권 장세에 대한 이해와 함께 특정한 주도주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도주가 무엇이 될지를 미리미리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해 보면서 올 한 해 또 성공적인 투자를 이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박스권 상단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나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실제로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수차례 한 것 마냥, 특히나 올해 뭐 거의 6번 가까이 한 것 마냥 시장이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즉 단기 기대감으로 인한 과열이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실제 1분기 정도, 크게 봤을 땐 상반기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이 우려감, 여러분들께서 이 기대감이 한 차례 뭐야 금리 인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안 할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실망감, 우려감 혹은 더 나아가서 공포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이거 하나만큼은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겠다. 다만 그로 인해 증시가 막 우후죽순 대폭락하기보다는 좀 아차 하면서 잠깐 숨을 골랐다가 오히려 신규 접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주식을 또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여길 수도 있을 만한 구간이 나올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만약 지금 현금을 갖고 있다 하면은 그 타이밍을 절호의 기회로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은 꼭 체크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증시에 대한 가장 큰 키워드는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 재작년 증시를 바라볼 때 있어서 가장 우리를 무섭게 벌벌 떨게 했던 게 물가의 상승 흐름에 따른 금리 인상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자금이 쭉 빠져나가면서 긴축의 시대로 인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경기도 어려워지고 이러한 국면에 처해졌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공포감은 조금씩 점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리고 실제로 금리를 인하를 함으로써 기존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저 바닥권에 깔려있는 주식들이 드디어 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차례가 좀 맞이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증시의 국면을 우리는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는 저는 특히나
또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주식들을 좀 사모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론상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금리 인하하면 성장주가 강할 것이다 라는 포인트예요. 성장주라는 게 뭐냐? 되게 기초적인 지식으로는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고 있지는 못하지만 활발한 투자 활동으로 인해 앞으로 미래에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은 기업을 우리는 보통 성장주라고 합니다. 자, 이 성장주가 주가 퍼포먼스를 강하게 띄우기 위해서는 결국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키워줘야 돼요. 이 기대감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기업의 투자 활동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장주가 그렇게 투자 활동을 왕성히 하려면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특히나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그렇죠.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는 자금력이 크지 않은 기업들 입장에서 섣불리 투자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되게 보수적으로 안정지향형의 경영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지키자. 왜냐? 대출을 껴서 어찌됐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으니까 그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있으니 매년마다 내가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니 이게 쉽사리 투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작년, 재작년 대다수의 중소형 기업들이 인력 감축하고 어떻게 해서든 새로운 투자보다는 지금 잘하는 거 위주로 하고 이렇게 좀 긴축 경영을 펼쳤었는데 올해부터는 점점 조금씩은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투자 활동을 펼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주식시장에서는 좀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대표적인 성장주들은 어떤 게 있느냐?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뚜렷한 성장주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입니다.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코로나 이후로 초저금리 기조로 향해 갔을 때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가. 그때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동학개미 분들이 삼성전자도 사지만 네이버, 카카오도 특히나 카카오 정말 많이 사셨죠. 그랬던 분들 이제는 조금씩 그래도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은 금리 인하를 그때처럼 완전 초저금리 1% 미만대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전히 물가에 대한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섣불리 금리를 또 인하했다가 지금 갑자기 또 사람들의 투자 활동이 활발해지고 소비 활동이 활발해지면 그게 물가의 상승 요인을 자극시키면서 금리 인하는커녕 다시금 금리 인상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놓여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걷잡을 수 없이 또 어려운 국면, 어찌 보면 더 어려운 국면으로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오기 어렵다라는 것, 즉 기대감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라는 거를 좀 생각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바닥권에서 좀 어느 정도 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반등세를 기대해보며 그러한 주식들을 좀 싸게 사담을 수 있을 만한 기회로 여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플랫폼 기업 외에는 또 어떤 기업들이 주로 성장주가 있느냐? 제약바이오, 게임 이런 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게임, 플랫폼 이런 기업들이 기대감만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 지금 당장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줘야 사람들의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플랫폼, 게임사들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뚜렷하게 뭔가 기대감을 증폭시킬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이 있느냐?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띄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기대감이 좀 절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의 기업들이 우리가 투자했을 때 큰 수익을 기대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보는 게 좋겠느냐. 결국 금리 인하에 따라서 성장주도 성장주지만 근본적으로 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수 있는 움직임에 주목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다면 지금 금리 인하 되기 전에도 이미 기업들이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었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서 더 투자 활동이 활발하게 될 곳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자, 작년 한 해 우리나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투자를 활발하게 했던 분야가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첫 번째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로봇, 그 다음에 IT 빅테크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AI,
그리고 그 로봇 AI, 특히나 AI 산업을 확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IT 분야죠. 즉, 지금 또 특히나 돈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IT 빅테크 기업들이거든요. 이 기업들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너나 할 것 없이 가지고 있는 쩐이 많아요. 즉, 가용 가능한 현금 자산이 많습니다. 준비 땅 하면 이거를 투자를 확 할 수 있을 만한 기반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계속 지금 환경을 살펴봤단 말이에요. 왜? 물가도 올라, 금리도 올라. 계속해서 두 개 다 오르는 국면에 쉽사리 투자를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게 조금이라도 진정이 돼야지만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혹은 환경이 좀 더 조성이 돼야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돈 많은 부자가 농사를 짓는다 해도 찬바람이 쌩쌩 부는 곳에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아니면 그나마 좀 이제 텃밭이 고르게 일궈져 있는 곳에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기업들도 결국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집단이기 때문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 구간에서는 섣불리 투자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조금씩 겨울을 지나 봄으로 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이 조금씩 더 활발하게 나올 수 있다는 포인트를 생각을 해본다면, 앞서 포인트를 생각을 했던 AI 로봇 반도체 분야를 좀 더 올 한 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설명했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조금 흥분, 즉 과열되어 있다라고 봐요. 왜냐? 금리 인상만 하다가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한대 하면 사람들은 와 흥분하게 되거든요. 왜? 그만큼 계속 2년간 웅크리고 있다가 드디어 야 겨울 지나 봄이 온대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들떠요. 흥분됩니다. 빨리 나가서 뛰어놀고 싶어요. 지금 딱 그런 국면이 아닐까. 실제로 봄이 온 게 아니거든요. 아직도, 그러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던 게 조금 줄어들었을 뿐이지 여전히 밖에 나가면 추워요. 딱 지금 날씨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번 달에 비해서 덜 추워진 건 맞으나 여전히 밖에 나가면 춥죠. 이런 상황에 패딩 안 껴입고 나가고 목도리 안 하고 나가면 어때요? 더 너무 추워요. 힘들어요. 아픕니다. 감기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한 차례 충격이 나올 수도 있는 국면이 상반기에 좀 보여지지 않나 싶어서, 지금처럼 사람들이 와 밖에 나가보자 하고 막 들떠있는 상황에 같이 들뜰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상황에 주식 비중을 굳이 무리해서 더 추가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그게 한 차례 야 실제로 밖에 나가봤더니 아직 추워. 아 그래?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좀 웅크리고 있을 때, 그럴 때 야 뭐해 지금 곧 있으면 봄 올 텐데 하면서 오히려 그때 문을 활짝 열고 주식 비중을 좀 키워가는 그러한 투자가 저는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저는 최근 단기적으로 저의 개인 투자 비중을 좀 많이 낮춰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그 조정이 나오는 구간을 제가 올 한해 그거 하나만 잘 잡아도 올해 농사는 좀 성공적으로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내심 기대를 하면서 좀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 얘기는 하실 것 같아요. 주식 투자는 타이밍은 아니다. 결국 시간에 기대어 투자하는 거지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실 저도 주식 처음에 입문할 때는 완벽하게 내가 저 바닥에 사가지고 천정에 팔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이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최바닥과 최고점은 사람들의 이 심리가 극한에 달할 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중의 심리를 100% 다 알 수가 없듯이 그렇잖아요. 주식 투자는 기본적인 기준을 잡고 그냥 적정히 싸면, 즉 이 정도면은 좀 무릎팍인 것 같은데 하면 조금씩 사 모으고, 그 다음에 이 정도면 좀 어깨 위로 뽕이 올라와 있는데 하면 조금씩 팔아주면 되는 게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완벽한 타이밍을 내가 노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좀 다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깨뽕이 이렇게 막 올라와 있는 흥분 상태가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조금씩 내가 특히나 단기적으로 접근했던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뽕을 좀 깎아내면서
하면서 내 어깨를 좀 단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정말 유망한 산업, 유망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건 장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뭐 굳이 단기적인 뭐 흔들림에 여러분들이 흔들리기보다는 우직하게 여러분들이 기존에 봤던 방향대로 보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금이 아예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경험해 보셨다시피 하락 조정이 나올 때 힘들어요. 이 하락 조정을 내가 기회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내가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갖고 있던 주식들을 싸게 던져버리는 좀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현금이 없어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람의 감정적인 우발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실수가 나오는 것인데,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일정 부분은 현금 비중을 조금 챙겨 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손실난 종목들 내가 진짜 이를 꽉 깨물고 조금씩 파는 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수익이 난 종목들 위주로 조금씩 분할 매도로 확정 수익을 챙겨가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리 인상기에서 인하기로 시장이 체질이 개선되면서 기존의 주도주가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주식들 위주로 또 낙폭이 커질 수도 있는 리스크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만큼 내가 수익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주식들은 조금씩 팔아주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라는 인물이 참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말 한마디에 대한 파급력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말이 또 금방 바뀌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진짜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한 것 같은데, 또 웃긴 게 트럼프가요, 당선되기 전에 나 이거 할 거예요 라고 했던 공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약을 실제 대통령 당선 이후로 진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공약 이행률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 말인즉슨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막 얘기하는 것들이 실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막 안 좋게 얘기했던 것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트럼프가 되면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단정시 생각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있죠. 주가는 항상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그 기대감은 항상 선반영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폭탄이 빵 터진 게 주식시장에서 큰 악재가 아니라, 폭탄이 계속 째깍째깍 막 불꽃이 착착착 타들어가고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겠어. 막 마음이 미칠 것 같아. 이거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아. 이 폭탄 당장에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주식 가격이 폭락을 해요. 폭탄이 터지면 오히려 다 터졌네? 이제 뭐 거릴 게 없네? 하면서 오히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사실 특히나 정부 정책 수혜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한 포커싱을 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총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 대선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기존의 정부 정책 수혜를 보고 있었던 애들이 이제는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정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로 기존에 피해를 봤던 애들이 또 수혜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아직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총선도 그렇고 미국의 대선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이 1년 정도 앞둔 상황에서부터 어떠한 특이점이 주식시장에 나오냐면, 기존의 바이든 정부의 가장 주된 정책적인 수혜주였던 주식들의 주가가 크게 흔들립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바이든 하면 딱 떠올리는 게 IRA잖아요. IRA 수혜로 올라갔던 2차전지, 신재생 이런 애들이 확 흔들려요. 그러면서 반대로 야 이거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트럼프가 됐을 때 실제로 굉장히 강했었던 IT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옵니다. IT 관련 기업들이 트럼프 수혜가 되는 이유는, 트럼프는 또 공화당이잖아요. 공화당의 가장 큰 특징이 기업들의 투자의 움직임을 되게 자율적으로 풀어줍니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딱 길을 잡아줘요. 근데 공화당은 자율적으로 좀 풀어줍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특징이 각 산업군들의 주가 등락률이 어떤 거는 치솟고 어떤 거는 쫙 하락하고 이게 별로 없어요. 좀 다 평이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 그 기업들이 잘하는 만큼 벌어가요. 결국 공화당 집권에 있어서의 수혜는 기업의 투자 움직임에 좀 좌우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IT 관련된 기업들이 확실히 올해 좀 유망해 보인다라고 또 이렇게 보면은 생각이 드는 거고, 물론 트럼프가 된다면요.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죠. 근데 제가 사실 2024년 유망 산업 탑5를 포함한 이제 기본적인 저의 산업 성장주 기반한 총 풀 패키지 강의를 얼마 전에 출시를 했는데, 이 안에 저의 이제 그런 노하우들을 다 담아놨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부 정책 수혜주, 특히나 미국 대선 관련된 정부 정책 수혜주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냐면 미국 대선이 있기 한 반년도 전부터. 그래서 미국 대선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되는 인물이 나왔을 때까지는 기대감으로 쭉 반년간 오르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상반기에는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누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한쪽의 방향성을 잡고 막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냥 기업의 투자 움직임에 좀 더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반기에는 바이든이냐 트럼프냐에서 좀 더 지지율이 극명히 딱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는 인물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 인물 중심으로 한 정책 수혜주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미리 공부한다는 입장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그때 바이든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하면은 기존의 IRA 수혜주를 다시 보는 게 좋겠죠. 대표적으로 2차전지, 그 다음에 친환경 신재생 이쪽 분야, 그 다음에 공급망 재편 관련돼서 수혜 기업들. 근데 트럼프가 된다면 누가 될까? 역시나 좀 IT 쪽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상대적으로는 반대 진영인 IRA 관련된 수혜 기업들이 물론 안 가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힘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투자의 이 판단을 할 때 있어서 내가 어느 분야가 유망한 투자처인가를 판단하는 가장 메인 기준으로 삼는 게 돈의 흐름이에요. 사실 심플하거든요. 우리가 투자 활동을 하는 게 뭐예요?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려면 우리가 뭘 봐야 될까? 정말 많은 돈들이 이쪽으로 향해 가는 그 길목을 찾아서 그 길목에 투자를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돈들이 이쪽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목을 선점했다라는 이유로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통해 탑재를 했기에 주식 투자를 할 때에도 가장 우선시 보는 게 돈의 흐름입니다. 근데요, 돈의 흐름을 볼 때 첫째, 이 정도의 돈의 흐름을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의 돈의 흐름을 볼 것이냐라는 거죠. 당연히 웬만하면은 가급적이면 더 크면 클수록 좋은 돈의 흐름을 보는 게 좋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좀 글로벌로 좀 더 높게 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가장 큰 돈의 흐름이 어디로 이동하는가를 봐야 하는데, 자, 그 돈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체가 대표적으로 누구냐? 각 국가의 정부들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유럽.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 공부를 이론서로 해보신 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보실 겁니다.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 그 말이 뭐냐면 정부가 이쪽으로 향하라, 돈의 흐름 이쪽으로 쏟아 부으세요. 내가 이쪽 밀어줄게요. 다만 나는 이쪽 보지 마세요. 이거 안 돼요. 이거 규제하고 막을 거예요. 라고 하는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정치적인 요소 싹 빼고 내가 진짜 돈을 벌려면 몰아주는 곳을 봐야 된다는 거죠. 계속 막고 억지하고 보지 말라고 가시덤불 촥촥촥 치는 곳에 내가 막 억지로 가가지고 농사해보겠다고 막 고군분투하는 것보다는 단단하게 막 평지 깔아주고 거기 막 비료 깔아주고 막 햇빛 쨍쨍하게
떼어주고 이런 곳에서 농사를 짓는 게 좋다라는 이제 관점으로 저는 그 정부 정책의 수혜주를 찾고 그 안에서 뛰어노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 정부 정책 수혜에 대한 놀이터를 찾을 때 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좋겠느냐. 상반기에는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둘 다 잡는다. 대신에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시속 게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갑자기 지지율이 좀 높아진다면 바이든 쪽으로 이렇게 기울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트럼프 쪽은 좀 낮아지겠죠. 그러다가 또 트럼프가 뭔가를 해요. 그럼 또 트럼프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바이든은 좀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트럼프 관련 수혜주 오르고 바이든 관련 수혜주 내려오고, 이런 구조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심플하게 내려간 거 사고 올라간 거 팔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시속 게임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요게 이제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렇게 나올 것 같고, 하반기부터는 요게 한쪽으로 좀 많이 기울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그쪽을 좀 더 특화해서 집중해서 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시속 게임이 펼쳐지는데 중간에 있는 것도 있을 건데, 분명 아니 바이든 트럼프 둘 다 물론 각자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차라리 이게 좀 더 안전빵이겠다. 물론 이게 바이든의 정부 정책 수혜로 이미 어느 정도 수혜 반열로 주가가 상승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크진 않겠지만, 반대로 누가 됐건 간에 유망한 산업이자 돈의 흐름이 몰릴 곳이기 때문에 내가 수익률을 높인다는 생각보다 승률, 확률을 높인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좀 더 리스크를 줄이고 조금이라도 먹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이 교집합 부분이 안전빵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 교집합이 뭐냐?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자,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결국 지금 미국 대선 시즌을 앞두고 둘 다 밀어붙여야 하는 건 심플해요.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말을 해줘야 됩니다. 왜? 결국 투표는 미국 국민들이 해요. 뭐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 대통령 뽑아줍니까? 다 미국 국민들이 뽑아줘요.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뭘 원하냐? 가장 공통적으로 원하는 거는 둘 다 밀어붙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 가장 큰 건 결국 경제입니다. 경제. 물가 좀 잡아라. 그러면서 좀 금리 좀 인하를 좀 해라. 그러면서 좀 경기 좀 더 살리고, 먹고 살기 좀 힘들다. 그래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거와 동시에 경제를 살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인프라 투자라고 봐요. 물론 바이든은 이 분야를 좀 더 친환경 신재생 분야 쪽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도 있죠. 물론 반도체 2차 전지도 하려고 하지만요. 하지만 트럼프는 인프라를 한다 해도 기존에 이제 화석연료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이제 반도체 이런 큰 IT 기반한 인프라 쪽으로 좀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중국을 최대한 눌러야 됩니다. 미국이 지금 조금 막 움츠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많이 컸잖아요. 물론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막 압박하면서 중국의 힘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미국 국민들에게 다 설문을 해봤더니 공통적으로 여전히 중국을 누르고 탈중국을 해라 라는 민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이든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권에서도 중국을 압박하는 움직임은 공통적으로 나왔거든요. 물론 그 방식이 차이가 있겠지만 방향은 맞았다. 그래서 결국 그 탈중국, 중국을 압박하는 움직임, 이러한 정책적인 기준이 유지될 수 있으니, 그럼 그런 흐름에 따른 반사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누가 될까? 이런 포인트를 생각해 봐야겠죠.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리쇼어링 정책이 제일 만만한 것 같아요. 리쇼어링 정책, 결국 중국에 있던 공장들을 쫙 빼서 미국으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면 일자리도 창출돼요. 일자리 창출되면 사람들이 일자리로 인해서 돈을 벌어서 돈을 써요. 그러면 경제도 살아요. 그래서 중국도 압박하면서 미국의 경제도 살릴 수 있을 만한 카드는 결국 리쇼어링,
공급망 재편이라는 카드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포인트는 확실히 누가 되던 간에 공통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대표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급망 재편 관련된 수혜주들이 작년에 많이 오르긴 했어요. 다만 시장이 또 조정이 나온다면 올라갔던 애들도 다시 한번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를 한번 노려본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다른 것들에 비교해서 큰 상승률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리스크가 적은 안정적인 투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에 제가 옹달책방 나왔을 때 AI를 얘기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채널에서는 제가 AI를 작년에 정말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계속해서 AI를 많이 보고 좀 강조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작년 초에 챗GPT가 나왔을 때 그거를 실제로 보고 써보고 그 분야를 공부를 해봤는데 야 이건 더 이상 AI가 단순 기대감, 뭐 거품, 먼 미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 속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고 이제 본격적인 메가 트렌드이자 구조적 성장을 띌 수 있을 만한 아주 유망한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AI라는 산업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거든요. 자, 올해에도 AI는 여전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하는 유망한 산업이자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AI가 너무 광범위해요. 왜? AI가 접목되는 분야가 진짜 거의 전 산업군에 다 접목이 될 정도로 AI를 안 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AI 활용처도 다 제각각이고 그리고 각각의 AI를 하기 위해서 막 투자를 하는 분야도 또 다방면으로 있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누가 1등이고 누가 짱이고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진짜 어렵죠. 근데 어렵다고 해서 안 보고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나 중요하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이 흐름은 올해에도 더 강해질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정말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 제가 솔직히 작년에 챗GPT 열풍이 있기 전에 재작년부터 AI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왜냐면 로봇이 구조적인 성장을 띈다라는 게 눈에 보였는데 이 로봇이 더 발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AI가 같이 가져야 되니까 AI에 있어서 차기 기회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AI도 로봇 공부와 함께 갔는데 AI 공부를 할 때 느꼈던 게 뭐였었냐면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이런 세상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웃기게 그 제가 생각했던 5년 뒤, 10년 뒤에 나올 것이다라고 봤던 그 상상이 불과 작년에 다 나왔더라고요. 야, 변화 너무 빨라요. 제가 충격을 먹고 AI 관련된 뭐 산업 전시회라든지 뭐 관련 컨퍼런스, 뭐 모임 이런 것들을 정말 부지런히 다녔는데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게 아니 벌써 또 이런 발전이? 또 이런 발전? 야, 진짜 따라갈 수가 없다. 어마무시하구나. AI가 학습하고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속도가 인간의 속도를 이미 능가했구나.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가 공부하는 양보다 얘네는 이미 더 앞서가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격차가 벌어져 있다라는 것과 그만큼 수많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를 잘 모를 거예요. 공부를 해도 알기 어려운데 공부를 안 하면 더 모르겠죠. 자, 투자의 기회는 현 시점에서 모르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기회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를 알면 알수록 쓰면 쓸수록 이것 봐라 하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투자도 할 거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할 거예요. 그만큼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AI를 어려워하고 정말 몰라하고 안 써보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우리 옹달책방 구독자님들만큼이라도 한 번쯤은 써보고 한 번쯤은 공부해보고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보며 그 안에서 숨어있는 기회를 찾아보시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좀 바라보고요.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그럼 AI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산업 기업들은 뭐가 있느냐. 크게 봤을 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볼 수 있죠. AI를 활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하드웨어 분야.
우린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AI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많은 빅데이터를 빠르게 학습 처리를 해서 활용을 해줘야 돼요. 그 과정에 첫 번째 클라우드 센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계속 서버며 뭐며 하며 들어가야 되는 반도체. 반도체도 그냥 반도체면 안 되죠. 고성능 반도체. 그 다음에 그 반도체 칩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을 극한으로 뽑아낼 수 있는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 분야에서의 수의 기업들이 숨어 있는 곳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를 잘 해요. 왜? 반도체 잘 만드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를 하는 쪽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거면은 AI 분야 중에서도 이 하드웨어 쪽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래서 AI 반도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AI 반도체. AI 반도체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더 작게, 효율은 더 크게, 그러면서도 전력 소모량은 더 작게, 그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고성능 반도체 칩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AI가 또 중요한 게 우리가 뭐 챗GPT를 쓰는 것처럼 범용화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AI는 인공지능 뇌라고 설명을 해요. 사람의 뇌를 대체한다. 그러면 그 뇌가 아인슈타인의 뇌인 거죠. 뇌가 너무 좋아. 와, 이것도 알아? 모르는 게 없네. 완전 만물 박사네. 그게 이제 약간 챗GPT를 쓰기 위한 뇌. 이거는 범용적으로 가장 좋은 반도체 칩을 많이 넣어서 그 뇌의 크기를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 범용적인 반도체 칩이 뭐가 많이 필요했느냐? 제일 중요한 게 GPU였죠. 그래서 이거를 설계하고 막 가장 이 시장을 씹어먹고 있는 게 엔비디아였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간 거였고, 그리고 그 GPU랑 같이 가는 메모리 반도체 칩이 HBM이기 때문에 HBM을 우리나라에서도 잘 만드는 하이닉스의 주가가 작년 한 해에만 거의 또 80% 가까이 올라갔던 것이었고, 근데 AI가 이 범용적인 것만 필요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구글, 애플, 삼성전자는 온디바이스 AI를 한다고 해요. 온디바이스 AI가 뭡니까? 나는 아인슈타인처럼 막 그렇게 고차원적인 거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평상시에 쓰는 거 나만 잘 알면 돼. 내 진짜 찐친처럼 모르는 게 없고 나만 잘 알면 돼. 왜? 챗GPT를 써봤더니 정작 나한테 필요한 건 답변을 안 해주고 되게 범용적인 답변을 해주는 거야. 뭐 별로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내가 오늘 뭐 해야 되는지 스케줄 알려주고, 내가 통화하는 내역 정리해주고, 내가 하는 것 그냥 딱 나만의 비서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얘는 아인슈타인처럼 큰 뇌 필요 없어. 나한테만 특화되면 돼. 내가 이 분야에 쓰는 용도로만 특화되면 돼. 그게 바로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NPU거든요. NPU. 그래서 GPU, HBM, NPU 이 세 가지의 반도체 칩이 AI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하드웨어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계속 좀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러면서 그 안에 투자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물론 찾을 수 있다라고 봐요. 저도 그래서 사실 작년 한 해 HBM 관련주를 면밀하게 좀 찾아보고 그 중에서는 한미반도체가 대장이겠다 싶어가지고 봤는데 많이 올랐죠. 그 외에 뭐 HPSP 이런 것도 공부했는데도 많이 올랐고 정말 대다수 HBM 관련된 수혜주들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주목을 해볼 수 있겠는 게 작년에 HBM 시장보다도 올해 HBM 시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내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하게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AI의 변화 트렌드를 빠르게 가지를 못해서 하이닉스한테 좀 밀리고 있어요. HBM 분야 이미 시장의 과점을 하이닉스가 갖고 있고요. 그로 인해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하이닉스한테 쫓겨가고 있는 입장이 삼성전자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의 굉장히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정말 작정하고 돈을 쏟아붓고 있는 분야가 대표적으로 이제 HBM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작년 생산 캐파 대비 올해 생산 캐파를 3배 이상 늘린다라고 발표를 해줬거든요. 그만큼 막대한 투자가 올해에도 이 HBM 분야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투자 움직임,
제가 뭐라 그랬죠? 기업들의 투자의 움직임에 따라 그 돈을 버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알아봤을 때 뭐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HBM 분야로 강력하게 투자할 때 있어서 누가 수혜를 받을까? 누가 그 돈을 따올 것인가?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서 투자 기회를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물론 작년에 이미 대다수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올해에도 그만큼 또 오를까는 싶어요. 상대적으로 목표 수익률을 좀 낮게 잡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따라잡기보다는 언제? 시장의 하락 조정과 함께 좀 그나마 주가가 싸졌을 때 좀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특히나 올 한 해 HBM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도 많아요. 특히 상반기 쪽으로 3월에는 HBM3E, 그러니까 HBM이라는 반도체 칩 중에서도 가장 최신화된, 가장 최첨단 반도체 칩이 본격적인 양산이 되는 이 시기가 3월에 있고요. 그 다음에 5월쯤에는 엔비디아의 H200이라는 게 또 출시가 됐는데, 이게 또 중요한 게 그 안에 탑재되는 HBM의 수량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 모델에 탑재됐던 것보다 새로운 모델에 탑재된 HBM의 물량이 많아지고, 그 흐름에 맞춰서 최신 HBM 반도체 칩을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시기가 맞물리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여전히 이쪽 분야를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 AI 반도체 분야에서 제2의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만 엔비디아와 같은 주가 상승 폭발성, 그 퍼포먼스까지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다. 왜냐면 엔비디아는 이 아인슈타인의 뇌를 만들기 위해 가장 최적화된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뇌를 서로 더 뇌 크기를 늘리기 위한 AI 패권을 잡기 위한 이 전쟁 같은 국면에서의 돈을 쏟아붓는 과정에서 계속 그 돈을 먹어가는 대표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 범용적인 뇌를 키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핵심 축이 엔비디아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만능의 만능. 그래서 만능으로 말미암아 주가 상승 퍼포먼스도 굉장히 컸던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AI 반도체 크게 GPU, HBM, 그 다음에 NPU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된다. 그리고 뇌가 아인슈타인의 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잘 아는 찐친의 뇌, 우리 찐친은 뇌가 그렇게 비상하지 않아요. 다른 거 몰라도 나만 잘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작아도 괜찮아. 요거를 만드는 대신에 좀 더 특화되게끔만 만들면 돼요. 거기에 필요한 게 NPU라는 반도체란 말이죠. 근데 NPU 반도체는 이 GPU랑 조금 또 다른 게 뭐냐, 특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다양해져야 돼요. 이 분야, 이 분야, 이 분야, 이 분야, 거기다가 또 스마트폰에 들어가느냐, PC에 들어가느냐, 자동차에 들어가느냐, 또 다 달라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과정이 크게 세네 과정이 있어요. 첫째, 반도체 설계 도면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설계를 한 도면을 그려요. 그려가지고 생산업체한테 줘요. 야, 이대로 만들어줘. 그러면 생산업체가 그 도면을 보고 열심히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반도체를 판매하기 위해서 검사하고 포장 조립해가지고 완성을 시켜서 반도체를 판매합니다. 이 과정을 혼자서 다 못해요. 왜? 너무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는 장인이 부각받는 시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나는 다 못해도 돼, 괜찮아. 나 이거 하나만 할 수 있으면 괜찮아. 이거 하나로 그 분야에 특화된 고객들을 모아가기만 하면 돼. 근데 그건 있겠죠. 상대적으로 먹을 수 있는 파이는 적겠죠. 다만 스타트업들에게서도 충분히 기회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나는 이거는 설계하지 못하는데 난 너가 필요한 건 설계해 줄 수 있어. 오케이, 그럼 내가 너한테 돈 지불해 줄게. 다른 누구도 못 만드는데 너가 만들 수 있어? 괜찮아, 너한테 돈 더 줄 테니까 만들어줘. 이런 국면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회의 강도가 크진 않겠지만 기회의 종류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기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보시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장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누가 얼마나 더 맞춤형으로 많이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즉 맞춤화된 커스터마이징 기술을 여러 방면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많은 고객사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 이 기업이 누가 될까를 공부해봐야겠죠.
저희 채널에서도 제가 이 기업이 제2의 엔비디아가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내심 또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렸던 기업이 대표적으로 퀄컴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벌써 단기적으로 꽤 오르긴 했는데 제가 이 기업을 좋게 봤던 이유는 이 퀄컴이라는 기업이 이미 스마트폰 PC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만들었는데 이 성능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공지능 비서를 사용할 때 있어서 크게 꿀리지 않고 잘 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칩을 만들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퀄컴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스마트폰용, PC용, 자동차용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각각의 칩들을 다 호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온디바이스 AI를 시대를 맞이해서 스마트폰도 AI화가 돼요. 가전도 AI화가 됩니다. 자동차도 AI화가 돼요. 그렇다면 각각의 스마트폰을 쓸 때, 가전을 쓸 때, 자동차를 쓸 때마다 내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얘가 나를 학습할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이 수빈쌤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줘야지 라고 하는 걸 학습하고 제공을 해줘야 될 거란 말이죠. 근데 내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할 때 스마트폰 따로, 가전 따로, PC 따로, 자동차 따로 한다면 효율성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같이 엮어서 나의 데이터를 쫙 응축시켜가지고 각 분야마다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훨씬 더 좋겠죠. 이 분야의 장점을 퀄컴이 가지고 있더라였습니다. 그리고 퀄컴이 기존에는 스마트폰 향 매출 비중이 컸었기 때문에 워낙 스마트폰 업황이 안 좋았어서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온디바이스 AI 기대감, 또 스마트폰 업황의 회복 기대감 이런 것들로 최근 눌려 있었던 박스권에서 탈피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다른 기업들에 비교했을 때는 밸류의 부담이 좀 덜하지 않나.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 보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 좀 장기적인 호흡을 보시면서 오히려 시장이 좀 하락 조정이 나올 때 좀 더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 타이밍을 기대하며 지금은 좀 더 공부를 깊게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진짜 잘 선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AI 트렌드를 잘 따라갈 수 있느냐, 정말 그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기술이 있느냐, 그러면서도 맞춤형화된 이런 특화된 기술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트렌드를 못 따라간다면 아무리 기존에 돈을 많이 벌었어도 앞으로는 벌어갈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기존에는 힘이 없더라도 그러한 특화된 장점이 있다면 앞으로는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건 진짜 만약에 온디바이스 AI가 정말 챗GPT처럼 효용성이 높고 사람들이 와 하면서 개인들의 디바이스 수요를 촉진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특이점에 자리 잡는다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쓰다가 고장이 나는 거 아니면 스마트폰 잘 안 사요. PC 잘 안 삽니다. 가전 잘 안 사요. 그쵸? 근데 만약에 AI가 진짜 와 대박인데? 라고 할 만한 게 나온다면 구매를 안 하던 것을 구매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매를 안 하던 걸 하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을 좋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 전반적인 소부장에도 열기를 가져다 줄 수는 있겠죠. 물론 그 부분에서의 수익률 격차는 나올 테지만 전반적인 전망은 온디바이스 AI 성패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저는 올해에도 로봇주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제가 사실 2022년부터 로봇을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러면서도 저희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에 나가서도 로봇 강의를 정말 많이 해드렸었는데 옹달 책방에 나가서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올해도 좋게 봐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로봇은 이미 구조적인 성장을 탔기 때문이고 만약에 우리나라 정권 그리고 미국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함없는 정책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면서 또 기업들이
투자 규모를 확대한다고 봤을 때 가장 또 주력적으로 투자 확대를 넓힐 수 있는 분야가 공통분모가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제조업을 기반한 산업 기업들이 많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만 놓고 봐도 지금 로봇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기업들 잘 볼까요? 삼성 한다고 하고요. SK, LG, 포스코, 현대차, 한화 대기업들만 봐도 거의 요 정도나 될 정도로 정말 안 하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로봇을 왜 투자를 하는가? 이거는 또 시대적인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세계가 쪼개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가 쪼개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을 주도로 중국 쪽의 공장을 빼려고 해요. 그걸 다 자국 또는 프렌드십이 맺어져 있는 동맹국가들로 공장을 새롭게 증설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어떤 문제느냐? 지금 여전히 고물가 고금리입니다. 더더욱이나 중국은 상대적으로 땅도 싸요. 인건비도 싸요. 다 싸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싸게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싸게 만들 수 있는 거를 포기하고 비교적 더 비싼 땅, 비싼 인력이 있는 미국이나 선진국가들 쪽으로 공장을 짓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고정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소비자들이 기업이 고정 비용이 높아졌다고 판매 가격 높여버리면 구매하기 껄끄러워집니다. 그럼 뭐예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총력을 다해서 고정 비용을 낮춰야 돼요. 이게 첫째 숙제입니다. 특히나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공장을 돌려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선진국가들에서는 노동법 때문에 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비용도 비싸네? 어쩔 수 없이 이를 대체하기 위한 노동 여건으로 로봇에 집중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흐름은 금리가 낮아지는 흐름에서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 아까 언급해드렸던 대기업들 있죠. 이 기업들이 나 로봇 할 거야, 로봇 투자할 거야 라는 방향성은 발표했으나 실질적으로 투자를 활발하게 했느냐? 물음표입니다. 왜? 아직까지 뛰어놀 수 있을 만한 판이 안 깔려 있거든요. 근데 금리를 인하하면서 가령 SK, 삼성, LG, 포스코, 한화 이런 기업들이요. 로봇에 투자를 한다라는 건 자, 전제 조건이 뭐예요? 공장이 늘어났는데 공장에서 일을 할 사람이 없네? 일을 로봇으로 채워야 되겠다. 공장을 언제 늘려요? 공장을 늘린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방 산업이 좋아야 돼요. 무슨 말이느냐? 삼성전자 입장에서 반도체가 많이 팔려야 됩니다. LG 입장에서 가전이 많이 팔려야 됩니다. 디스플레이가 많이 팔려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 전기차, 2차전지가 많이 팔려야 됩니다. 전방의 수요가 많이 올라와줘야 이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공장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흐름이 금리 인하 흐름과 함께 경기가 살아남과 동시에 수요가 회복되는 움직임이 같이 맞물린다면 충분히 로봇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흐름 자체를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로봇이 사실상 돈을 벌어서 올라갔다기보다는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게 컸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돈을 벌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옥석이 가려지면서 걔네들 위주로 올라가는 시장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 기업에 대한 투자는 더 신중하고 더 선별하고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더 껄끄러워질 겁니다. 더 힘들어질 거예요. 하지만 어려워진다고 해서 기회가 없는 건 또 아니죠. 어려워지는 만큼 기회 크기는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왜?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더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런 관점으로 사실 로봇 산업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로봇 전시회도 많이 가보고 로봇 기업 탐방도 많이 가봤어요. 그러면서 얻은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고 그로 말미암아 저로서 차기 로봇 대장주가 얘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사모으는 기업이 있는데 제가 사모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의 좀 힌트를 드리자면 로봇은 여전히 성장 산업입니다. 특히나 저는 구조적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구조적 성장 산업이 뭐느냐? 저희 공부 보따리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 성장 산업이 뭔데?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게 생기면서 기존의 것들을 대체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2차 전지가 대표적인 구조적 성장 산업이었죠. 왜?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에 따라 내연기관차를 친환경차인 전기차가 대체해 가니까 그 전기차 성장에 맞물려 2차 전지가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 성장 산업이었거든요. 그럼 로봇도 왜 구조적 성장 산업이냐? 생각을 해보시면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파해가 클까요? 사람을 대체하는 파해가 클까요? 저는 당연히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그쵸? 사람의 손, 발, 눈, 뇌를 이제는 로봇이 대체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적 성장 산업에서 투자 기회를 잡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중요한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는 침투율이 가팔라야 됩니다. 즉 기존의 것을 빠르게 대체해 가야 돼요. 먹어가야 됩니다. 이 성장률이 높은 놈들이 좋아요. 빠르게 치고 나간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현재 2024년 기준 로봇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성장률, 침투율의 이 상승분을 다른 것보다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분야가 누가 있느냐를 보면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가 협동 로봇, 두 번째가 AMR 로봇, 세 번째가 수술 로봇이에요. 사실 이 분야를 제가 작년에도 여러 차례 강의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협동 로봇의 우리나라 대표 주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미친 듯이 올라갔죠. 근데 아직 안 올라간 거는 상대적으로 뉴로메카가 안 올라갔고, 뉴로메카가 안 올라간 이유는 아직까지 대기업들의 뭔가 투자가 안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뭐 대기업에 투자를 받는다 하면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AMR 같은 경우 AMR이 뭐냐? AMR은 쉽게 말해서 자율 이동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물류창고에 많이 쓰여져요. 물류창고는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에 있던 물건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에 있던 물건 위로 옮기고, 좌우로 옮기고, 옆으로 옮기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옮겨야 되거든요. 사람의 손과 발을 대체해주는 거죠. 근데 기존에는 얘가 발만 있었어요. 발만. 정해져 있는 루트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반복만 할 수 있었어요. 이걸 우리는 AGV 로봇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얘가 발에서 눈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센서로 주변 상황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길이 최적의 경로인데 사람이 오고 있네? 잠깐 멈춰야겠다. 좀 피해 가야 되겠다. 공장의 라인이 좀 바뀌었네? 이쪽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스스로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율이동 로봇 AMR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지나간 게 그 AMR 왔다 갔다 보면서 이동하는 로봇에다가 위에 팔을 답니다. 이렇게 생긴 팔을 달아요. 이걸 보통 협동 로봇이라고 불리우는데 이거를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손, 발, 눈이 달린 로봇인 거죠. 이게 기존에는 물류창고 위주로만 많이 쓰여졌었는데 워낙 기술이 진화되고 효용성이 커지고 가격이 또 단가가 싸지면서 어디에 또 도입이 되고 있느냐? 자동차 공장, 반도체 공장, 2차 전지 공장에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쓰여지지 않았던 공장들에서 이 로봇을 도입해서 써요. 이게 바로 구조적 성장이라는 겁니다. 침투율이 높아지고 성장률이 가팔라지고 그 로봇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들이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면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협동 로봇 기업들에 비교했을 때 AMR 로봇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시총이 좀 싸요. 밸류가 좀 쌉니다. 그렇다라는 건 그만큼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다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업으로 누가 있느냐? 유진 로봇, T로보틱스, 티라유텍, V1텍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수술 로봇이죠. 저는 사실 수술 로봇이 현 시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로봇의 끝판왕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그만큼 미세 작업을 해야 되고 그만큼 기술적인 농도가 짙어야 돼요. 얘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로봇이 인간의 손, 눈, 발을 대체해서 하는데 물건 조금 옮겼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큰 타격을 받는 건 아니에요. 비용적인 손실 좀 있죠. 근데 수술 잘못해봐봐요. 사람 죽습니다. 그거 누가 보상해줍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들이 밸류 평가가 굉장히 높게 평가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다행히도 이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글로벌 기업들에 비교했을 때 좀 상대적으로 평가가 절하되어 있죠. 시장성을 크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 이 시장은 북미 시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북미 시장으로 진출해서 구조적인 성장을 노려갈 수 있는 기업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 대표적인 후보군으로는 우리나라 큐렉소, 미래컴퍼니, 고영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속 공부해보면서 누가 과연 더 경쟁력이 있는가, 성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로봇 기업이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즉 차기 대장의 모멘텀을 띠는 특징은 뭐가 될까에 대한 기준을 몇 개 잡아봤는데 하나가 당연히 기술력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하드웨어 껍데기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다고 합니다. 뭐가 어렵느냐? 소프트웨어 기술이 없다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팔을 만들었어요. 이 팔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 팔을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반도체 공장에 맞게끔, 이 공정에 맞게끔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수술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소프트웨어 기술에 달려있다. 두 번째, 하드웨어 껍데기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이 원가 절감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당연히 이 로봇 팔을 써서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싼 거를 택하겠죠. 싸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부품을 내재화 시켜줘야 됩니다. 부품을 다른 기업들한테 다 사오면 중간중간에 못 되고 하면서 비용만 부과되고 판매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고객들이 막 이래저래 요청을 하는데 나는 1년에 10대밖에 못 만들어. 그럼 얘는 당연히 성장성이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생산력도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전시회 가서 막 담당자랑 설명을 듣는데 로봇을 1년에 몇 대나 만드세요 물어보니까 진짜 별로 못 만든대요. 그 얘기 듣자마자 기존에 되게 좋게 봤는데도 그 말 한마디에 이거는 여기서 멈춰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은 공장 엄청 늘려요. 이 로봇의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해나가면서 막 찍어내는 모멘텀들이 있는데 아니 고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뭐 한 달에 한 개, 두 개 만들까 말까 한 기업에 맡기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들에 맡기겠죠. 그래서 그러한 소프트웨어 기술력 그리고 얼마나 더 싸게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생산성이 있는가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보시면 분명히 또 차세대 로봇 대장 기업이 여러분들 눈앞에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를 해봅니다. 2024년은 제가 보는 관점 23년과 좀 비슷한 맥락 하지만 좀 더 투자의 난이도는 어려워질 수 있겠다. 그래서 23년을 제가 좀 복기를 해봤을 때 어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박스권 장세였기 때문에 한 해의 주도주가 계속 달리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의 주도주가 계속 바뀌더라. 그래서 한 차례 박스권 상단에서는 조금 주식 비중을 낮추고 하단 구간에서는 조금 주식 비중을 높이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한 거고 둘째로는 각각의 주도주가 누가 될지를 미리미리 캐치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올라갈 때 따라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전 누가 될까를 미리부터 공부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싸졌을 때 살 수 있는 용기를 통해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어떤 것들이 주도주가 됐느냐? 결국 심플했습니다.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돈의 흐름,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주는 누가 됐었느냐? 기업의 투자에 따른 수혜는 누가 됐었느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 한 해 누가 강했느냐? 2차전지, 로봇, AI, 반도체 대표적으로 강했던 애들이 다 대부분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거나 기업의 투자에 따른 수혜를 받거나 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올해 과연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상반기에는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좀 집중해보자.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의 방향성은 어디에 좀 더 집중할 것인가? 대표적으로 IT 분야에 좀 많겠다. AI, 로봇, 그 다음에 반도체.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이번에 또 여러분들께 특별히
또 새해 선물 맞이 여러분들이 2024년 새해 투자 전략을 잡고 나의 투자 실력을 기르고 유망한 산업 탑5에 대한 심층적인 또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반적인 강의와 그 강의를 기반으로 한 교재, 다이어리, 투자 노트, 굿즈까지 완전 풀 패키지로 구성을 해서 또 제작을 한 게 있거든요. 이미 많은 분들께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해주셔서 저로서는 열심히 만든 보람이 있다. 진짜 속으로 뿌듯하고 진짜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이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혹시 우리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거나 궁금하시다면은 고정 댓글 링크 한번 또 가보셔서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를 굳이 여러분들 뭐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나는 열공할 거야 라고 다짐하시는 분들만 하시고요. 나는 좀 그게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얘기해 드렸던 내용들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서 그래 요런 것들 기준을 토대로 내가 한번 스스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들께서 다 누구든지 2024년 새해에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 값진 결과들을 향해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나아가며 그 값진 결실을 맺어서 또 복된 한 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또 응원하며 소망하며 오늘 또 이렇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또 유튜브 부자TV 채널에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또 인사이트가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에도 놀러 오셔서 다양한 내용 더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웅달책방 채널에도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다양한 얘기들 전파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좀 숙지해야 될 것이 누군가의 말만 듣고 투자를 하는 건 저는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 사람의 신뢰를 산 거지 내가 주식 투자를 한 건 아니다. 결국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종합적으로 듣고 오케이 이게 좋아 보이는데 그럼 이거를 집중적으로 내가 한번 파봐야 되겠다 해서 한번 기업 분석도 해보고 리포트도 읽어보고 사업 보고서도 읽어보고 하면서 정말 오케이 이거를 내가 이러한 기준에 의거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나만의 투자 이유 근거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실질적인 현명한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 부디 누군가의 말만 듣고 섣불리 투자를 하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의 확신과 기준을 의거해서 현명한 투자하시어 여러분의 실력 향상과 함께 그 그릇만큼 계속해서 여러분의 계좌가 우상향 되길 바라며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또 영상 진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나와서 좋은 인사이트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